다음 주인가요? 강의가 끝나면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시험 문제 풀어서 출제 달라서 출제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낸 내용들이 내용들만 잘 기억하시면 시험 준비하시는 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소개한 대로 5시간 해야 될 걸 5시간이라는 게 대학에서는 한 학기 해야 돼요. 그럼 2시간 맞추고 해석하는 게 참 무림이 있지만 한번 끝내봅시다. 2시까지. 자, 이제 한국자원봉사에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한국자원봉사의 발전을 어디서부터 잡는가? 일반적으로 94, 95년부터 잡아요. 그 전에도 뭐 있었습니다. 이 각당 복지원도 그렇고 바로 자원봉사에 전념하는 단체들이 있었지만 이때 와서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라는 것이 조직적으로 단체를 통해 한봉협의 전신이 한국자원봉사 단체협이었어요. 그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구성한 것이 이때거든요. 근데 이때 이런 대형 사건들이 터졌어요.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거기에다가 또 온보현 사건 뭐 이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여자들 합쳐서 농가 마을에서 살해하고 그런 사건들, 또 부친 전속살인 사건. 그래서 그 젊은 세대를 X세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 X, Y, Z, 그 다음에 G 다음에 또 밀레니얼까지 맞더라고요. 그때 X. 그때 제가 한양대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야, 우리 한국에도 저런 대학생 봉사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마침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한양대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 교수 전체 모임 회의 자리에서 대학 학생들의 사회봉사 학점제를 처음으로 제안을 하고 여러 교수님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한양대에서 스타트를 하게 됐어요. 물론 그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반대를 하니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때 94, 95년이 어느 때냐면 한양대가 전대협의 메카였어요. 전대협. 학생 운동권의 메카였는데 야, 그거 학생들이 이게 사회봉사 봉사한다고 전대협이 다 접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어요. 농촌봉사들이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그때 농활을 가게 되면은 농활 그 버스에 뭐라고 쭉 쓰는지 아세요? 양키 보호. 그런 식으로 미국에 대한 농수산물 수입 개방 이게 굉장히 거쳤어요. 우리 농민들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권들이 이렇게 심했을 때 사회봉사한다고 딱 제안을 하니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제가 발표하는 현장에 앞에 총장님도 와 계셨어요. 우리 한양대 사회봉사활동을 농활부터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농촌봉사활동에 우리 교수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총장님도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장님이 바로 내 물음을 받고 마이크를 갖더니만 가야죠. 그래가지고 20살이 넘어왔어요. 사직을 해가지고 무진장, 무한 진안 군청에 한양대 버스가 12대가 왔어요. 한 대에 한 40명 가고 500명 이상이 교직원들이 이렇게 저도 고추, 막대 세우기 작업 같은 것도 하고 해서 2박 3일 있다 왔는데 그때 떠나면서 학생회장단들 동아리 대표들하고 모여가지고 심각한 회의를 했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다 함께 하는데 순수한 봉사활동만 하자. 어떤 정치적인 보호라든지 플랜카드를 만든다든지 야간에 농민들 모아놓고 이거 뭐 전단지 배포하고 교육한다고 해서 그런 거 일정을 들어서 이 합의를 끌어내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양대 사회봉사가 94년 봄학 기부서부터 스타트해요. 타 대학들이 한양대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지켜보니까 농촌봉사활동이 저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지금 사회 분위기에서는 답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쫓아오고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오늘날까지 사회봉사를 하는 대학 교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바빴던 때가 94, 95년. 바로 94, 95년 이때가 한국 자원봉사 포럼도 생기고, 포럼도 왜 25주년 행사를 했죠. 포럼도 생기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입니다. 대학이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요청이 오느냐? 중고등학교에서 또 요청이. 중고등학교가 96년, 95년부터 학생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부에 학생 봉사활동을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호암아트홀이라고 저쪽에 거기 가면 한 600명 정도의 좌석에 서울시의 교사분들이 제가 8차례 거기서 강의를 한 거 있으니까 거의 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중고등학교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OX로 만들어드리고 막 그랬어요. 이거는 자원봉사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 OX를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다 불만해. 더 이제 귀찮은 일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자원봉사한테 말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학교 아이들 다 끝나면 선생님도 같이 퇴근하는 거 같죠? 천번의 말씀이에요. 우린 다 양학은 늦게까지 뭐 문서작업이다, 뭐 교육부에다 보내야 된다, 교육청에 보내야 된다, 구청에다 학부모 정신없는데 여기다 자원봉사까지 우리 뭐 관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원봉사 전담하는 선생님 따로 두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그 요구도 했어요. 자원봉사 교육청이 학교에서 자원봉사 제대로 하려면 전담 교사 한 분을 선임 안 될 수도 있다. 결국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 중고등학교 자원봉사가 막 어떻게 됐죠?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방학 때 여기 저 동네 가게 되면 복지관도 있고 어디도 있고 하니까 너희들 여기 가서 봉사활동하고 좀 가지고 와 확인증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이 막 시작해요. 사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이때까지만 해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자원봉사를 접목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기업도 사회공헌 활동하는 부서에 자원봉사 전담하는 코디네이터를 도입하고 기업의 봉사활동을 점점 사회공헌 활동으로 확대하고 이런 시기가 바로 1995년, 6년, 7년 이때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 사회봉사 협의회라고 해서 대학의 총장 교수들이 미국에 2차례 방문해서 역시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그런 우수한 대학들에 가서 봉사활동 직접 누려보고 배운 그래서 한국에 와서 대학 사회봉사 협의회를 만듭니다. 제가 이 또 협의를 만드는데 또 역할을 하고 미국에 또 2차례 방문해서는 번역, 통역하는 역할 굉장히 바빴어요. 하여튼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빴지만 보람되고 아름다운 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들이 97년 이후에 쭉 등장하면서 정보센터라든지 단체 협의회라든지 프로그램 기관들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참고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서서히 이제 자원봉사도 뭔가 법을 만들어서 진흥시켜줘야겠다 해서 정부가 자원봉사 진흥 정책을 했는데 중앙에서는 여러분 알듯이 여야가 합의를 자원봉사인데도 합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한 6년 이상 시간을 끌었어요. 오히려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 송파구가 가장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광진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등등 해서 시도 시군구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자원봉사를 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도 시군구의 자원봉사 조례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자원봉사 센터의 재정의 한 70~80%는 다 시도 시군구에서 온다고 생각하시고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건 거의 없어요. 코디네이터 정도하고 보험 정도이지 중앙에서는 입만 가지고 여기저기 참견만 하고 있는 저는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 전담 팀들을 나를 많이 쳐요. 당신은 20년 동안 한 게 뭐냐고. 자, 그리고 이제
2000년하고 2001년에 세계 자원봉사대회와 월드컵이 있었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자원봉사가 확대되는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2003년 6년에 와서 이제 법을 만들려는 기초가 마련돼서 2006년에 드디어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라는 오늘날의 법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08년 아까 잠시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2006년에 법이 만들어졌으면 7년, 8년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자원봉사가 늘어나야 되는데 1년 단계가 꺾여졌어요. 그 1년도 태안반도에 그 기름 유출 그게 없었더라면 2007년에 이미 이렇게 꺾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 2008년에 이 사태, 태안반도의 기름 유출 이것 때문에 정부가 자원봉사의 힘을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을 했고, 세계 자원봉사 대회에 가서 태안의 사례를 영어로 막 번역을 해가지고 막 발표하고 난리를 쳤던 그런 일도 있으면서도, 그리고 또 10년 전인가요? 10년 아니에요. 2017년이죠. 18년인가요? 지금 대통령이 또 태안까지 직접 가셨어요. 10년 전에 이렇게 자원봉사가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자원봉사계가 그 대통령 발식자를 붙들고 자원봉사가 이 정도로 좀 엉망인데 좀 어떻게 지원 정책을 속 시원하게 좀 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자원봉사계는 그런 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계가 그런 좀 자원봉사를 진흥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한데 그 리더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저는 그렇게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뭐 국가기본계획이라고 해서 1차 2008년에부터 12년, 2차 2014년에서 17년. 저 때는 이제 제가 2차 자원봉사 활동 기본계획의 책임을 맡았고, 그 후로 3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자치부라고 하는 정부의 주무부서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자원봉사 포탈 1365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학계나 자원봉사계에서 1365라든지 포탈 여기 의존하지 않아요. 저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돈 들여서. 근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서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자원봉사 센터에 인력 보강이라든지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걸 하면 더 좋겠다는 것이 그 안에 자원봉사의 일이고, 자원봉사 기본법도 지금 고치려고 하는데 지금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법인을 지금 공식적으로 말이죠. 일종의 관변법인을 만들어 놓고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주무부서가 할 일을 거기다 다 맡기고 있어요. 관변단체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기재부나 이런 데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매년 예산 따오려면 뭐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를 지금 법 개정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총리실에서 제가 자원봉사 기본법 선진하는 법 제정의 제도 쪽에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건 단축이 잘못했고 민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련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단축이 잘못했고, 그래서 오히려 사무국이 지금 행안부에서 사무국 맞는데 당신들이 이제 손 떼요. 20년 이상 해먹었으면 실컷 해먹어. 오랫동안 해먹어. 안 되면 오히려 총리실로 격상시켜가지고 자원봉사를 더 진흥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사람들이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 자기 저쪽에 이제 손을 떼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행안부 자원봉사계에 가보세요.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너네 명 가지고 그 다 전국적인 일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하니까 법인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알아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진 게 잘못됐다. 제가 자원봉사 진흥위원회 위원인데 4년이 됐는데 회의 한 번 정도 있었어요.
한 번도 왜 있었느냐? 자원봉사 기본계획을 승인해달라는 기본계획 짜고 2018년 그 도장 찍어달라는 이 위원회도 안 되겠어요. 이 위원회.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장도 민간에게 넘겨. 민간위원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민간자원봉사를 주장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자원봉사협의회도 지금 여기 각당 복지관 여기에 이사장님이 민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셔서 더 이상 이제는 앞으로 정부만 바라보고 정부로부터 돈 내놔달라, 도와달라, 지원해달라 이런 해바라기가 아니라 민간 자율적으로 모금도 하면서 민간 자율성을 키워가는 이런 새로운 민간 자원봉사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철학은 자발성이죠.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우리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학교 자원봉사예요. 이거 과연 자발적인가? 기업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 사회공헌부에서 기업의 단체로 봉사활동하는데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원으로서 빠지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좋든 싫든 간다. 그래서 온라인상에는 그런 얘기들이 불만이 많이 쏟아지죠. 아, 주말에 우리 가족들하고 의뢰하고 이러고 싶은데 봉사활동 가야 돼. 이런 등등의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교 자원봉사, 기업 봉사, 이거를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사회봉사라는 용어를 써요. 사회봉사. 자원봉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 자발성이 떨어집니다. 자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이런 데서는 자원봉사 통계에 학생봉사를 빼고 있어요. 학생. 우리는 지금 통계에 학생들 다 학생이 자그마치 100명 가운데 70명 이상 봉사도 하니까 우리나라 15세 이상의 자원봉사가 예를 들어서 20%나 가잖아요. 거기서 학생 봉사 빼버리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자원봉사는 10, 한 2, 3%밖에 안 돼요. 학생 뺀 나머지. 물론 대학도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학도. 제가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한양대 소개했는데 대학도 사회봉사처럼 사회봉사들을 만나고 아예 학점 주는 형태. 자원봉사 일단 대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학점을 받으면 이거는 자원봉사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학점 안 받고 학생들이 자원봉사하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나 서울대, 고대 등 일부 대학들이 하고 있어요. 누가? 동아리들 중심. 동아리들이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자기들이 봉사활동할 수 있는 활동처를 여기저기 알선에서 소개해가지고 학생들을 중계에 연계시켜주고 하는 역할을 해요. 저도 대학도 그런 식으로 가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봉사가 서울대에 두 가지 모델인데 사회봉사는 쭉쭉 떨어지고 있고 학생 자율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는 이렇게 오르고 고대도 이렇게 학생 자율로 올라가요. 그만큼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점차 깨우칩니다. 사회봉사라고 해서 학교에서 학점 주고 하는 봉사는 매주 정확하게 그 시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얽매이게 돼요. 한 학기 한 2주를 얽매이게 돼요. 일단 이것도 학생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냥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근데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동아리라고 하는 가장 소규모의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도 어떻게 되냐. 기업도 사회공부, 오늘 인사, 경영부, 어디 부에서 한국에 우간다. 이것을 좀 지향하고 자연스럽게 기업에서도 3, 3, 5 동아리 정도가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영역, 문화가 됐든 스포츠가 됐든 사회복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봉사활동을 하는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더하기를 해주고 밀어주고 거기에 물품 기증 같은 거 해준다든지 등등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미국이나 서구식의 기업 봉사활동으로 지금 패러다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로 가야 되는데 그러게 못하고 있다. 무보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무보수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정부예요. 정부가 다 옛날 자원봉사자들 돈을 주면서 수당을 주면서 버려놨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버려놨어요. 이거 사람들이 돈에 맛을 알고 그런 사람들 자원봉사 제가 지역에 내분에 가면 그런 친구들 사이 어르신들 60대 전 어르신들 나는 바보냐? 똑같은 이념에서 우리 돈을 주는데 너 왜 거기 가서 환일하고 있어? 이런 인식, 그런 발언을 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경북 안동에서 그것도 퇴직 공무원들이 봉사도 하는 거예요. 퇴직 공무원인데 그런 걸 놀랬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정부가 다 지난 10여 년 노인 일자리 창출 등등의 명목으로 정부 각 부처, 시도가, 시군구가 나서가지고 다 수당 줘야 움직이고 수당 줘야 하는 것이 되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순수한 노인 자원봉사들이 정말 가능할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순수한 아무 부담 받는 노인 자원봉사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특히 퇴직 공무원들이면 연금 잘 와요. 정말이에요. 연 300, 400 이게 월 300, 400씩 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걱정 없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돈을 내고 내가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하루 몇천 원 거기에 사람이 굴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무보수가 돼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타스.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타. 근데 여기서 이타라고 하는 타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많아요. ILO나 이런 데서는 일단 자기적 울타리만 넘으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웃집 누가 됐든 간에 친구도 괜찮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적게 얘기하죠. 공익? 이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공익이 먼저 일단 학자들과 합의를 못해요. 공익이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되고 있는 낙태. 한쪽에서 낙태 반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 낙태 찬성파 자원봉사 활동을 해요. 둘 다 공익을 이기 부딪혀.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에 그 삐라 전단지를 보낸 사람들이 그 사람도 자기들 자원봉사들 단체에서 하는 일이죠. 물론 여기저기서 돈이 온다고 해요. 뉴스에 의하면.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거 하지 말라고 말리는 막 쫓아다니면서 말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이렇듯이 정치적인 이슈나 그런 데서는 개입이 안 되는 것이 좋다.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활동, 비정부적인 자율적인 활동, 그런 활동이 중요하고 단체 가운데서 그게 이념 편향적인 한쪽이 이념 편향적인 단체의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저할 때 굉장히 신중한 기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에서 아까 이미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의 경력 쌓기라든지 기업의 단체로 하는 활동이라든지 등등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의 예시가 나오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버젓이 자원봉사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아래에 보면 이게 딱 소개하고 있어요. 혜택, 교통비, 식비비, 실비 지급, 1일 2만 원, 4시간 기준. 당연히 사람들만 몰리죠. 금방 사람 마감됐다고 막 나와요. 온라인 접수하는 그런 데 가고. 이게 지방 밥만 먹고 다 해요. 참 큰일이다. 물론
그러니까 인센티브 그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인센티브는 줘야 돼요. 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일당에 가까운 수준의 그래서 한때 우리 자원봉사제에서도 그럼 돈 얼마까지가 들당이 아니고 어디까지는 일종의 말해서 식비나 교통비 해당되느냐 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10,000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10,000원 이상 받으면 그건 일단 아니다. 그래서 더 이제 그 아래에 더 이제 중요한 멘트는 이거예요. 현금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그럼 현금 아니 현물? 현물은 되죠.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교통 같은 옛날에는 교통카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식비에는 식권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2002년 월드컵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월드컵 때 자원봉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때는 한일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자원봉사 더 잘해야 되지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서는 먼저 들려오는 얘기가 자원봉사자는 1절 활동비 지급은 안 한다. 현금 지급은 제로다. 이런 얘기가 들어서 우리도 잘 되라. 우리도 이번 기회에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에게 현금 지급 없는 걸 하자. 그럼 자원봉사자에게 인정, 인센티브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위에 모자서부터 신발까지 아디다스 정품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16만 원. 정품이라고 신발에다가 자켓에다가 모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평창 때도 그랬어요. 평창 때는 돈이 더 들었어요. 20몇만 원. 왜 그런지 아세요? 겨울 자켓. 얼어 죽으면 안 돼. 꽁꽁. 몸을 감쌀 수 있는 쪽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뭐 아시안 게임을 했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혹시 그쪽 지역에서 오시거나 여러분 센터에서 자원봉사 공부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때는 또 아쉽게도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원봉사가 어떤 면에서는 유해이고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봉사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좀 안타깝다. 자, 자원봉사 인정에 대해서 국민의식이 조사된 게 있어요. 이건 제가 3년 전에 2017년에 이제 행정안전부의 전국적인 조사에 연구 책임을 맡아서 자원봉사 문화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때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도 이 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원봉사자의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강하구나 이 정도로. 인정에 대해서 뭐 여기 인정 쭉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공식적인 행사나 표창 45%라 그렇게 해야 된다. 공식적인 인정서리 제공 46, 비공식적인 개인의 감사 표시 52, 자원봉사 모임 제공, 마일리지 적립도 58%라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인센티브 제공. 마일리지 적립을 넘어서 인센티브. 이건 아마도 물질적인 인센티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차, 할인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위에 두 개요. 다 마일리지나 인센티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환영하는 분위기, 자원봉사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귀하가 참여하신 자원봉사 활동이 이러이러하게 진행됐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길 때 그 전에 했던 자원봉사자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같이 하십시다. 이런 식의 권유.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발걸음을 거기다 내딛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냐? 역시 누군가의 권. 이끌어주고
그 사람이 친구가 됐건 이웃이 됐건 동료가 됐건 자기 집의 부모가 됐건 형제가 됐건 누구. 그러면 거의 사람들이 10중 8구 자원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나라 국민 전체이고 연령대별로 쭉 나왔어요. 연령대별로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하, 여성 30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요. 남자는 20대고 그리고 학력에서도 대체 이상의 요즘에 여러 가지 그 할인이나 쿠폰이나 마일리지나 이게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일리지도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나 비자원봉사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원봉사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하겠지라고 하지만 자원봉사 한 사람도 58% 거의 같게 조사해보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시사진과가 크다 생각합니다. 자, 활동기간별로 자원봉사 활동의 인정과 인센티브를 경험합니다. 이거 보게 되면 이 문자 등 감사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15가지를 나와 있는데 각 기관별로 굉장히 특이하게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아까 얘기 들은 그 감사 문자 이것이 가장 많이 이쪽에서 활동이 되고 공익시민단체에서는 자원봉사다 다시 참여해주세요 하고 연락하는 거 이런 거 그것이 가장 많고 56%가 아니죠. 나머지는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는 제가 강의 속도가 못 빠르네. 괜찮죠? 친구들 나가고 우리가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아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까지 신뢰, 유대, 협력한다. 그것이 사회자본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그 사회자본의 논리를 지금 코로나 위기 때도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원봉사자가 많이 그러게 뭐나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이럴 때 있으면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도 더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지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사회문제와 자원봉사. 그렇죠. 자원봉사는 꼭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봉사가 나서는 건 아니지만 사회문제가 옛날에 그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는 계속 쌓여만 가고 새로운 문제는 계속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회문제를 더더더더 누적만 되고 있어요. 그나마 자원봉사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 해결에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원봉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요. 곧 이제 11월달 되면 여러분 이제 동네에 현수막들 많이 걸리죠. 현수막 보기에는 10여 년 되는데요. 그 현수막 걸면 그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인데 내 집 앞 눈은 내가 지읍시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자기 집 앞에 자기 눈도 안 치워요. 근데 남의 집 앞에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쓸어요. 말도 안 되겠죠. 자원봉사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들이 자바세에 탁 떨어졌어요. 불나면 뭐 소방차 불고 등등으로 그래서 사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활 수준, 부는 높아졌어요. 생활 양식, 비는 제자리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나눔의 문화, 굳이 조직이나 단체를 통하지 않고 봉사활동 안 해도 가까운 이웃을 돕는 헬핑하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문화가 좀 있어야 우리의 문화 수준, 생활 수준도 선진사회 수준으로 귀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 띄겠습니다. 사회자본과 자본가 이건 앞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통합 자원봉사. 제가 사회통합에 대해서 앞서 예시를 몇 개 들었었어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또 소외계층이라든지 심지어는 노숙인들조차 그들을 위한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는 봉사, 주체적으로 하는 그 자존감을 해고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상당히 유럽연합은 자원봉사활동이 요즘에 와서 주목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들이 항상 꿈꾸는 사회통합, 사회통합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가운데 자원봉사만큼 중요한 해답이 없다. 그래서 2011년에 유럽 자원봉사의 해로 정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 통계를 보게 되면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신뢰도가 2017년에 조사한 건데요.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고 딱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질의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11문제 시험 문제는 이미 출제하고 왔어요. 시험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강의만 잘 들으셨으면 90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질의를 성동이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7페이지에서 롤섹센 롤이 공부했을 때 제가 수치로는 처음 보는데 일본이 보통 공동구조가 자조가 발달한 나라로 꼽히는데 이게 좀 비공식적인 봉사활동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일본이 이렇게 수치가 낮은 이유가 좀 궁금해가지고. 일본이 자원봉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원봉사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고 인력도끼는 절반에 가깝고 기부도 거의 뭐 한 30% 정도 낮은. 맞아요. 기부도 오히려 낮아요. 기부도 낮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한일 비교를 잠깐 하는 건 있는데요. 중요한 질문이신데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약간 비교 우위다 하는 이유는 역시 기독교 문화예요. 앵글로색슨주의.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 과학을 중심으로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자산 문제나 기관들을 다 설립한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되게 많다면 그에 비해서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독교 인구가 겨우 돼봐야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 3, 4%? 거기는 거의 뭐죠? 불교, 그다음에 전통 정도를 갖고 있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일본 사회는 대단히 경직된 국가 중심의 관료사회입니다. 시민사회가 숨을 쉴 수 있는 숨통이 적어요. 시민사회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시민사회가 발달해요.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아요. 자원봉사가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죠? 자원봉사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한일의 적극적인 하던 차이예요. 그래서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일본과 아시아의 국가들이 한국의 자원봉사와 시민단체를 공부하러 연수교육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오신 분들을 20명, 그 가운데는 시의원들이 절반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이게 자원봉사하고 시민운동이 이렇게 활성화되는지 자기들이 공부하러 배우러 왔다. 그래서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깜짝들 놀래요. 일본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만큼 일본은 굉장히 그런 식으로 지식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주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왜? 민주주의라는 게 뭐죠? 국민이 의사에 의해서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고 자유롭게 자기가 주인이 돼서 활동하는 거죠.
근데 일본 사회는 순직이고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고 따르는, 오직 하면 성학자들이 일본 사회를 갖다가 culture of shame이라고 해요. shame. 부끄러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밖으로 나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감추기 급급해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면 외국인들이 닫아가지고 기름 부을까봐 일본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혹시 저 사람이 영어 했는데 내가 거기서 다른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런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고 하는 자원봉사나 기부나 이런 부분, 즉 시민사회,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게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관료사회, 민주주의가 덜 발달한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민주주의를 신민적, 신민, 마치 왕에게 따르는 이런 그런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쓴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 받고 마칩니다. 네, 그래, 계속해. 약간 무보수성에서 그 다우처 제도로 일단 그룹핑 형태, 서비스 형태의 유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성동구에서 여러 요구들을 받지만 막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상점에서 할인받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저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이해가 되고 종사자들이 한시간 하는 것들이 시급으로 따져도 몇만 원짜리 일을 하시는데 그 몇십 원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막 이거를 교환하시는 게 불편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런 경제적 이유들, 포인트 제도, 정확히는 이제 상점 할인 제도를 전국에 있는 자치도시 중에서 되게 좋은 인센티브다. 왜냐면 경자는 종사자들이 즐거워하시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돈을 들어와서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그걸 낮아지는 것처럼 이것도 결국에는 그런 걸 갈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게 만약 성동에서 정착이 돼 있다면 계속해서 된다고 봐요. 근데 정착 안 되고 있어서는 너무 무리하게 추진해서 안 된다고. 아예 도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굳이 가서 살 이유는 없다. 그렇게 좀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느냐? 목적이 뭐냐? 그렇죠. 자원봉사 활성화 안 돼요. 오히려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거 받으려고 자원봉사 한 걸로 생각해? 나를 어떻게 보고? 이게 강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그걸 봐야 돼요. 그 지금 지역에서 나타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서울시 여러 자원봉사나 마을분투 정책 시작되면서 우수한 봉사자들이 그 계약직 공무원으로 넘어가신 분의 리더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 그룹과 꿋꿋이 그냥 돈 안 받고 봉사하신 그룹이 지역에서의 힘이나 영향력이 이 그냥 봉사하신 분들이 훨씬 더 그죠. 영향력이 있으시고 목소리가 있으시고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각종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셨고 이분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시급공무원으로 전략해버린 엄청난 리더십. 굉장히 중요한 사례네. 나중에 그 사례 한번 발표했으면 좋겠네. 또 신경적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굉장히 나는 처음 듣는 일인데, 이게 상당히 좋은 멘트네. 최근에 몇 번 느낀 게 있어서 이분들이 돈 안 받고 내가 6년간 이거 했다는 자부심이나 그럼요. 어떤 형태로든 봉급을 받으면서 그 일을 근근히 해나가신 분들이나 그렇죠. 이 지역을 사랑하는 정부나 또 이제 지역의 여러 결정 지점에서 나라는 톤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게뭐 개인의 성향일 수 있으나 유가 승분이 상당하게 있다고는 판단을 저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런 중요하죠. 현장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마을공동체 정책 5년 정도 지난 이후에 저는 좀 드러나고 있다고 봐서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먼저 한번 그 사례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또 다른 또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분? 여러분 나중에 관리자, 지도자 하실 때 그런 사례들을 많이 학습하시는. 예, 두 분 또 있어요. 하세요.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하다니 지금 저는 노인복지센터 하고 있고 지금 장교양 보험보건에서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봉사도 지금 저희 재원으로 100%가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했어요. 지금 자원봉사 단체들이 혹시 단체든 기관이든 과연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제까지 정부에서 나오는 걸로 갖고 하는데 그 어떤 CMS나 후원이나 기부나 그런 것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조금 저도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느낀 건데 아직도 그게 안 나오니까 맞아요. 솔직히 자립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좀 자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 무서워하거든요. 솔직히 자립은 진짜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자립하면 결국 자영업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교육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어제도 느낀 거지만 솔직히 이게 자영업처럼 분리된다는 생각으로 같이 교육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 이건 하나의 주제가 솔직히 독립이고 솔직히 생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솔직히 교육을 어제도 들으면서 이거는 뭐랄까 정부에서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봐 줄 거라는 느낌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럼 20년 전에도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제가 지금 이제 10년 정도 장기형 센터라고 운영을 직접 해보니까 그리고 지원도 인건비를 주고 또 봉사를 계속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느끼는 게 좀 그렇게 부족한 거 아닌가. 저하고 똑같네요. 저도 20년 이상 이걸 고민했는데 전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아서 뒤에 여기 협의회 사무총장이 와 계시는데요. 저 아까 휴식 시간에 잠깐 나눈 얘기가 앞으로 전문가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협의회가 그 차원에서 민간 자율 형식으로 가자.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 저는 가기가 어려우면 일부 지역에서라도 서울이든 어디든 먼저 시작을 하면 뭔가 거기서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마침 협의회 회장님이 또 갖다 못지만 이사장님이 또 기꺼이 맡으셔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을 듣고 우리 희망을 가져보죠. 맞습니다. 한 분 더. 아까 질문하셨죠. 예, 그거 하나씩 하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데, 예, 그게 아까 거꾸로 했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결선? 그래. 카테고리 특징은 아까 얘기한 앵글로색스는 복지국가가 덜 발달되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은 복지 서비스에만 걸고 있어요. 우리처럼. 왜냐하면 당장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까 국가가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여러 복지단체 조직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들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하는 이런 특징이 많아요. 물론 여기에 뭐 문화예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그 중심이라는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이쪽에 스웨덴과 덴마크 등의 노르딕 모델의 경우에는 복지국가가 복지 서비스는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잘 하고 있으니까 주로 문화, 예술, 레크레이션 등과 같은 비복지 영역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아래에 남유럽의 경우에는 아까 교회 가운데서도 성당, 천주교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천주교가 하는 여러 가지 부속적인 일 이외의 것들을 하는 그런 역할. 동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유럽도 천주교 역할이 커요. 옛날에 국가와 교회 사이에서 국가에 비해서 교회의 역할이 컸던 게 남유럽의 특징이고 동유럽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적어요. 시민사회들이 덜 발달되어 있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이 아래의 동유럽은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사회주의까지 경험했잖아요. 사회주의까지. 사회주의가 뭡니까? 국가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시민사회가 없어요. 슬로베니아 정도가 거의 뭐 저기 높은
자원봉사가 32%고 여기가 슬로베니아가 그런 문화는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슬로베니아의 여름에 한 달 동안 휴가 갔다 온 동료 교수가 얘기했는데 슬로베니아를 꼭 한번 가보라고. 너무 거기 가면 완전 중세 시대 때 건축 그대로 사람들 나이스하고 이 자본문화나 이런 거 등등 통해가지고 상당히 좋았다 하더라고요. 자, 12시간 지났네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언젠가 또 뵙겠습니다.